오늘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우리 은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한국어로는 우리 은하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밀키웨이, 더 갤럭시라고 합니다. 은하수는 마치 별의 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가로지르는 빛나는 띠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수입니다. 천문학에서 은하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전에는 은하수를 밤하늘에 빛나는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천상의 강이었고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은하는 장관을 이루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을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지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태양계가 위치하는 오리온자리 나선팔 부분 별들이 빼곡하게 모인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밤하늘을 한 바퀴 감싸는 강의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대부분의 별은 우리 은하의 일부이지만 그 너머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에서 상당히 큰 은하에 속하는데요. 특히 가스가 풍부한 나선 은하 중에서는 질량이나 항성 숫자로 봤을 때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만큼 거대한 은하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는 눈에 띄는 막대 모양은 우리를 능가하지만 총 질량 면에서는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은하는 총 질량이 우리 태양의 약 1조에서 3조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의 대부분은 수수께끼의 존재인 암흑 물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13조 배이며 이 질량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은하에는 놀랍게도 5천억에서 6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제외하고 항성과 가스 등을 포함한 일반 물질의 질량은 태양의 1000억 배 정도입니다. 북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안드로메다 은하는 소속 항성이 1조 개를 넘는데요.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정도 규모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을 중심으로 은하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이고 중심액의 직경은 약 1만 광년, 두께는 1만 5천 광년 정도입니다. 나선팔 부분, 항성이 집중된 영역의 두께는 1000에서 2000 광년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추산되며 그 외의 가스층까지 포함하면 디스크의 두께는 1만 광년이 넘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밝은 별들 중 유명한 것은 용골자리 에타, 권총별 등이 있으며 절대 등급이 -11보다 작은 청색 극대 거성입니다. 성간 먼지에 의해 가시광선으로 보이지 않는 밝은 별들은 이것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태양계가 은하의 구석진 변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 정도 거리는 변두리는 아니고 중간 지점쯤 됩니다. 이는 관측적 사실로도 알 수 있는데 은하수를 하늘에서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태양계가 은하의 변두리에 있었다면 1년 중 절반 정도는 은하수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은하수는 천구를 거의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며 지나가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공전면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하 중심에서 2만 6천 광년 떨어진 오리온자리 8에서 약간 은하 중심 방향으로 치우친 위치에 있으며 약 2억 3천만 년의 주기로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 중심이 위치한 궁수자리의 반대 방향에 있는 별자리인 오리온자리에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오리온자리는 대한민국 기준 대표적인 겨울 별자리이므로 우리는 여름 밤하늘에는 은하의 중심을, 겨울 밤하늘에는 오리온자리 8을 보게 되는데 오리온자리 8이 훨씬 더 가까우므로 대체로 겨울 밤하늘이 여름 밤하늘보다 밝은 별과 성운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은하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관측된 우리 은하 내 가장 늙은 별의 나이가 135억 살 정도로 측정됩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년 정도이니 우주 탄생 이후에 불과 3억 년 만에 탄생한 별이 우리 은하에도 있는 셈인데요. 사실 우리 은하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를 우리 은하의 형성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따라 나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극도로 늙은 별들의 존재를 통해 우리 은하도 132억 광년 이상 거리에 발견되는 가장 초창기의 은하들과 비슷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병합을 거듭하면서 성장해온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마젤란 은하 등과 수십 개의 소규모 은하들로 이루어진 북부 은하군에 속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크지만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암흑 물질을 더 갖고 있어서 질량은 더 큽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더 무겁고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의 80% 정도의 질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 학설들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관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선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모양을 파악하려면 우리 은하 바깥에서 관찰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인류의 활동 범위는 은하 원반은커녕 인공위성이 태양계를 겨우 벗어나는 수준이라 우리 은하를 외부에서 관찰할 방법도 없고 촬영한 사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대략 10만 광년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찍으려면 못해도 몇만 광년 너머에서 찍어야 하고 만약에 찍을 수 있더라도 정보 전달 속도 역시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사진 정보를 수신하는 데에만 몇만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은하 안에서 은하의 모습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바라본 은하의 모습은 당연히 원반의 단면을 보게 되므로 길쭉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구의 위치에서 보는 은하수의 모습은 곧 우리 은하의 단면인 모습이기에 마치 별들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길다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우리가 우리 은하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데 여름에는 별이 많은 은하 중심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도 더 밝고 붉게 보이며 겨울에는 반대로 별이 적은 은하 바깥쪽을 향해 보고 있으므로 은하수가 얇게 보입니다. 우리 은하가 원반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건 18세기 허설 때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원반에 분포한 두꺼운 먼지층에 의해 건너편의 정보가 가로막혀 우리 은하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전파나 적외선 영역의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은하의 항성들 및 분자원의 분포가 나선 구조를 따른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우리 은하의 종류가 외부 은하 중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형태인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은하수를 시각화하려고 할 때 우주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닮은 일반적인 나선형 은하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천문학계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수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들여다본 2005년이 되어서야 이 새로운 구조, 즉 은하 막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막대 구조 끝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나선팔이 있고 여기서 가지치기한 두 개의 나선팔이 더 있는 전형적인 막대 나선은하 형태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2005년 이후로는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로 그립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막대가 있는 우리 은하수는 천문학자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기 위해 오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1. 태양계의 탐험. 우리 태양계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부터 얼음으로 뒤덮인 해왕성까지 각 행성마다 고유한 특성과 신비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겨났고 그 이후로 태양계는 행성, 위성, 소행성들로 이루어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무려 9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무거운 항성이며 산소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약 2%에 불과합니다. 핵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몇 초마다 방출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암석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성의 하루는 59일로 수성의 1년은 88일에 불과해
기온 변화가 매우 극심합니다. 또한 수성에는 대기나 위성이 없습니다. 반면 금성은 두꺼운 대기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가 섭씨 467도에 이릅니다. 한때 인류는 금성에 이주하는 꿈을 꾸었지만 이렇게 뜨거운 금성에는 우리 인류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금성도 수성과 마찬가지로 위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고향인 지구입니다.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 찬 행성으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구의 달은 우리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지구의 궤도를 함께 돌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인 화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에 불과하고 중력은 지구의 약 38%에 불과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산은 에베레스트보다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으로 가득한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눈에 띄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름은 세레스가 있습니다.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의 3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폭풍인 대적점이 특징입니다. 목성은 위성을 무려 67개나 가지고 있는 매우 인상적 천체입니다. 고리로 둘러싸인 경이로운 행성 토성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며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독특한 고리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성도 무려 6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성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멀고 차가운 천체인 천왕성은 지구의 약 4배 크기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으로 기온이 약 영하 215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천왕성의 독특한 특징은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천왕성의 주변에는 27개의 위성이 공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천왕성과 비슷한 행성인 해왕성에 도착합니다. 해왕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 해왕성의 1년은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바람을 목격했으며 그 속도는 약 2100km에 달합니다. 14개의 위성을 가진 해왕성을 끝으로 태양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광활한 우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와 별, 성운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망원경은 중요한 관측 장비입니다. 망원경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무한한 우주를 살짝 엿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주여행을 떠나며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보아요. 이것이 바로 우주 탐험의 매력입니다. 어떤 우주 친구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시나요? 우주는 저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지구도 우주의 수많은 천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주를 계속 탐험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로 관측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블랙홀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블랙홀의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여행을 통해 블랙홀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블랙홀은 무엇인가요? 블랙홀은 표면적이 0이고 중심부의 밀도가 무한한 한 점으로 붕괴하는 천체입니다. 밀도가 너무 높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인 펠로즈는 이 블랙홀의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1963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슈미트의 퀘이사 스펙트럼 관측에 성공한 역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3년 슈미트는 퀘이사의 스펙트럼 관측에 성공하여 방출원이 약 760메가파섹 거리의 외부 은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AU, 천문 단위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 단위로는 1억4,959만 7,870km입니다. 이 천문 단위는 보통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때 쓰는 천문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메가파섹은 얼마나 먼 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성까지의 거리는 27만 천문 단위의 이유입니다. 이를 광년으로 하면 4.2광년, 즉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파섹으로 하면 1.28파섹입니다. 이 정도도 쉽게 상상하기 힘든 먼 거리입니다. 1000파섹이면 1킬로파섹, 100만 파섹이면 1메가파섹, 760메가파섹이면 태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성까지 12억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라면 방출원의 광도는 극도로 높고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질량의 별은 매우 불안정하여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K사의 관측은 그 방출원의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펠로즈는 1963년 휠러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듣고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수학적 배경이 강한 그는 위상수학적인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이 문제에 도전하고 1964년 12월 드디어 중력 붕괴와 시공간 특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투고하였으며 이는 이듬해 1월 피지컬 리뷰레터에 게재됩니다. 특이점을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오펜하이머, 슈나이더의 구대칭 중력 붕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원으로 표시된 것이 중력 수축을 시작하는 구체의 표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은 아래서 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 밀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T2로 표시된 것과 같은 갇힌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을 쏘아 관측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보통 한 구면에서 안쪽으로 쏜 빛의 다발은 서로 가까워지고 바깥으로 쏜 빛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이 강해져 공간의 곡률이 커지면 바깥으로 쏜 빛들도 서로 멀어지지 못하고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폐곡면을 갇힌면이라 합니다. 갇힌면에서 안쪽으로 출발한 빛은 알제로에 있는 특이점을 만나고 거기서 더 이상 경로가 연장되지 못하고 끝을 맺습니다. 바깥으로 출발한 빛도 유한한 시간 내에 특이점에 도달하고 거기서 종말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은 사건지 평면 R2M 영역 역할을 합니다. 펠로즈는 비대칭 중력 수축에서도 갇힌면이 출현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64년 말에 얻게 되는데요. 블랙홀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유한한 시간 내에 특이점이 생성되느냐는 것인데 특이점 자체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림에서처럼 특이점이 존재하면 더는 진행을 못하는 빛의 경로가 있게 되는데 펠로즈는 이러한 조건에서 그러한 연장이 안 되는 경로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 증명은 몇 가지 면에서 새롭습니다. 첫째, 별의 중력 수축에서 갇힌 면만 출현한다면 임의의 비대칭 수축에서도 증명은 여전히 성립한다. 둘째,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국소적으로 풀 필요가 없고 방정식의 세세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위상수학적 혹은 전체적인 기법을 사용해 중력의 성질을 탐구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이다. 펠로즈가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인해 블랙홀 등 중력 연구에 적용되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황금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블랙홀과 시공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블랙홀의 모습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체에 가까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블랙홀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블랙홀의 에너지 일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펠로즈가 찾았고 현재는 이를 펠로즈 과정, 펠로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펠로즈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블랙홀이 가진 에너지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펠로즈 과정과 비슷하게 블랙홀의 파동을 산란시켜 에너지를 빼낼 수 있는데 이러한 초복사 현상은 블랙홀의 안정성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슈바르츠실트가 최초의 블랙홀 해를 얻은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중력 이론에서 수많은 블랙홀 해가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블랙홀 시공간이 가질 수 있는 또는 가질지도 모르는 여러 성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의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중력 이론의 블랙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 있던 사건의 지평선은
바깥쪽 지평선에 해당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간 빛은 더 이상 외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안쪽 지평선 또는 코시 지평선까지는 빛은 중앙의 특이점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야만 하고 코시 지평선을 지나 안쪽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블랙홀 외부와 같은 성질을 회복하고 빛은 운동 상태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펠로즈 과정. 펠로즈 과정을 블랙홀의 에너지와 특성들을 기준으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홀은 외부에서 관찰할 때 중력에 이끌린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기만 해서 질량이 항상 증가만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펠로즈가 블랙홀의 특성을 이용해서 블랙홀이 가진 에너지를 외부로 추출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방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선이 작용권에서 회전하면서 짐을 적절한 운동 상태로 분리하면 짐의 에너지를 음수로 만들 수 있고 짐은 그대로 블랙홀로 낙하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 우주선의 에너지는 처음에 작용권에 진입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태로 빠져나오면 블랙홀의 에너지는 낙하한 짐만큼 감소하고 우주선은 블랙홀이 감소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므로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펠로즈 과정이라고 합니다.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를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기술하는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형성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한 공률을 가진 이 특이점을 우리가 실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관측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블랙홀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우주 검열 가설은 이 특이점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펠로즈가 처음 가설을 제안할 때에는 마치 특이점이 관찰되는 것을 우주가 검열하는 것처럼 관측자가 실제로 특이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구대칭성을 가진 블랙홀해의 발견이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로 겐젤과 게지의 관측과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듯이 단순한 질문의 시작이 중력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로 그리고 블랙홀과 특이점에 대한 새로운 관측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소식이 들어오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류는 놀라운 발견을 위해 새롭게 탐사선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탐사선의 이름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고대 그리스의 단어로 원래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명의 표시로서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마음이나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푸시케는 2023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9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5개의 패널로 구성된 십자 모양의 태양열 어레이로 약 800평방피트의 태양열 지별 표면을 제공하며 완전히 배치되면 단식 테니스 코트 크기 정도로 펼쳐집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본체는 소형 밴 크기 정도이며 태양 전기 추진으로 구동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최첨단 자력계,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소행성을 발견하자마자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열 전지파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을 때 2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멀리 있는 소행성에 도달하면 2kW가 조금 넘는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헤어드라이어보다 조금 더 많은 전력입니다. 태양 추진 시스템의 추진기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중성가스 크세논의 원자 또는 이온으로 가속하여 밀어냅니다. 방출된 이온은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생성하고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대기에 저항 없이 탐사선은 소행성대까지 행성 간 여행을 하는 동안 지구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km의 속도로 가속됩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항해기간. 탐사선 푸시케는 약 6년간의 여행이 시작될 때 추진기를 발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점검에 약 100일을 소비합니다. 발사 후 약 2년에서 5년 후에 탐사선은 중력 강화를 위해 화성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크루즈 기간이 종료되며
2029년 6월경 우주선의 영상 장치가 소행성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9년 8월 우주선은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 주변에 계획된 26개월 궤도 중 첫 번째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통신 방법. 탐사선 푸시케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지구로 사진과 통신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탐사선 푸시케가 수행한 나사의 심우주 광통신 시연은 현재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기존 전파 시스템, 대역폭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 외선 레이저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심우주 광통신은 2026년 화성 비행을 위해 나사의 푸시케 임무가 시작된 후 거의 2년 동안 시연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미션. 탐사선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을 공전하는 암석이나 물보다 금속이 풍부한 독특한 소행성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까지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을 탐사할 예정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금속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기 행성의 구성 요소인 핵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예상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측을 통해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중력은 2029년 7월 말에 푸시케를 붙잡을 것이며 푸시케는 8월에 주요 임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약 2년간 소행성 궤도를 돌며 사진을 찍고 표면을 매핑하고 푸시케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계 어딘가에서 금속이 풍부한 물질로 형성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철이 풍부한 천체의 남은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푸시케는 지구의 핵과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 또한 행성의 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발사된 탐사선 푸시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행성이 핵인지 녹지 않은 물질인지 판단하고, 둘째는 소행성의 표면 영역의 상대적 연령을 파악합니다. 셋째는 작은 금속 몸체의 지구의 고압 코어에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한 가벼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넷째는 소행성이 지구의 핵보다 더 산화되거나 더 환원되는 조건에서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형을 측정하여 소행성의 형태를 특성화합니다. 탐사선 푸시케 임무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팀이 이끌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임무 관리와 운영 및 항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속 소행성을 향한 여정. 푸시케의 이번 항해는 지구 중심을 향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탐사하는 소행성은 만약 행성계라면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금속 핵이나 다른 암석 행성의 핵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행성 탐사를 성공한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든 격렬한 충돌과 물질 축적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이름 푸시케. 관측하려는 소행성의 이름도 푸시케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해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푸시케는 1852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안니 발레데 가스파리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6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기 때문에 16번째 푸시케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영혼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나비 날개를 가진 여성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주요 소행성대 바깥쪽에 있는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약 3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마치 감자처럼 생겼습니다. 소행성 푸시케를 적도에서 반으로 자른다면, 즉 타원형으로 쪼갠다면 가장 넓은 지점의 폭은 173마일, 280km, 길이는 144마일, 232km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은 64,000제곱마일, 165,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광학 관측을 결합하여 두 개의 분화구 모양의 함몰 증거를 보여주는 소행성 푸시케의 3D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소행성 표면의 금속 함량과 색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선이 소행성 푸시케를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주로 보내진 탐사선 푸시케를 통해 우리 지구가 탄생하게 된 비밀이 밝혀질 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수명이 다한 별이 어떻게 죽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류가 만들고 보낸 다양한 전파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들이 깜짝 놀랄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의 또 다른 이름 항성. 항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은 영원에 비유되기도 하며 항상 밤하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원의 상징인 별에게도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지내는 시간이 별이 평생을 지내는 시간에 비하면 극히 작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100년인 것에 비하여 평범한 별인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입니다. 이는 인간이 수십 세대에 걸쳐 태양을 관측한다 하더라도 수천만 년에 해당하는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며 인간의 모습을 관측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폭발하는 별을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별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말합니다. 또한 별이 태어나고 있거나 또는 막 태어난 영역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 별들이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항성의 탄생 메커니즘. 별의 탄생에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성간물질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간물질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와 먼지들을 뜻하며 이것들로부터 별이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간물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은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가 적어 비교적 쉽게 성간운이 수축하며 이 수축으로 인해 중력적으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됩니다. 중심의 수축 부분이 일정 밀도에 이르면 이 지역은 광학적으로 두꺼워져서 중력 붕괴가 단열적 과정이 되는데요. 중력 붕괴가 단열 과정이 되면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정역학적 평형, 즉 중력과 압력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심 지역에 형성된 천체를 원시별이라 부릅니다. 성간운이 수축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수록 불투명도가 증가하면서 중심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축 초기에는 대부분의 성간운이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심 온도가 약 1800K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소 분자가 해리되어 수소 원자가 됩니다. 이 해리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며 압력에 기여해야 할 에너지들이 해리 과정에서 소모되면 정역학적 평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원시별의 중심은 다시 수축을 시작하고 주변의 물질들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압력에 의한 힘이 중력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별은 안정된 주계열별이 됩니다. 오리온자리 대성운 M42.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먼지와 기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먼지와 기체들을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하여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별들은 바로 이 성간물질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오리온자리 대성운 M42의 중심 영역입니다. 왼쪽 가운데 부분에 빛나는 4개의 별이 있는데 이를 트라페지움이라 합니다. 이 트라페지움의 주변을 보면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희미한 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별들이 새로운 항성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이 오리온자리 대성운 M42를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오리온자리 대성운입니다.
이는 마치 오리온 성운 중심에 있는 사다리 꼴성단의 북서쪽에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뻗어나가는 우주 파편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고드름이 위로 솟구치는 듯 하는 모양의 이 수소 분자호는 수백 년 전 두 개의 젊은 별이 충돌하면서 분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근적 외성 카메라로 일주일 동안 관측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발견은 일주일간 제임스 웹의 근적 외성 카메라 관측을 통해 얻은 약 3,000개의 이미지 합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에는 태양 질량의 0.1배에서 40배에 이르는 2,800여 개의 어린 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우주먼지와 가스 구름이 중력의 힘에 의해 점차 합쳐지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는데요.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다 어느 순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물질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선 좀 더 작은 규모의 중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갈색 외성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갈색 외성을 실패한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별들은 과연 얼마나 살까요? 별의 질량에 따라 수명도 천차만별입니다. 인간은 기껏 살아야 100년을 못 넘지만 태양 같은 별은 100억 년을 거뜬히 삽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일수록 그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거운 별은 중심 핵의 압력이 매우 커서 수소를 작은 별보다 훨씬 더 빨리 태우기 때문에 그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질량이 태양의 5배, 10배 정도인 별은 수명이 길어야 1억 년, 짧으면 3천만 년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반이면 500억 년 이상, 10분의 1 정도이면 5천억 년이나 빛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연료를 매우 느리게 태우므로 수백억 년에서 수천억 년까지 삽니다. 인간의 척도로 보면 거의 영원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 은하 내 별들의 나이는 대부분 1억 살에서 100억 살 사이입니다. 일부 별은 우주의 나이와 비슷한 137억 살에 근접하기도 한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별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우주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별로 밝혀진 것은 136억 살이 넘는 7.2등급 무두셀라라는 별입니다. 공식 명칭이 HD140-283으로 불리는 이 별은 처녀자리와 정갈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황도 제7자리인 천칭자리 방향으로 약 19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의 태양과 거의 비슷한 이 별은 현재 초속 16km의 속도로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은하를 초속 36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별의 나이를 알아내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별의 색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의 색은 붉은색을 띠는 것일수록 온도가 낮으며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푸른색은 그 반대입니다. 별은 태어난 처음에는 청색 계열의 색상을 지니고 있지만 늙어감에 따라 점차 흰색, 황색, 주황색, 붉은색 순으로 바뀝니다. 항성이 태어날 때의 구성비는 대체로 70%의 수소, 28%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 2%는 헬륨 이후의 중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항성 상층부 대기 내에 포함된 철의 함유율로 표시하는데 이는 철이 상대적으로 흔한 원소이자 스펙트럼상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서 측정하기 쉽습니다. 항성의 진화. 항성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마치 양파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중심 부분에서 먼저 수소가 연소하여 헬륨이 되고 헬륨이 연소하여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동안 주위 구각에서는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됩니다. 탄소나 산소는 보다 무거운 실리콘 등의 원소로 바뀌고 외부층의 헬륨은 탄소 등으로 다시 바깥 부분의 수소는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 부분은 철이 되며 그 바깥 부분에는 실리콘, 그 바깥 부분은 탄소, 그 바깥 부분은 헬륨, 그 바깥 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양파 구조라고 합니다. 중심에 생성된 철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 원자핵은 점차 수축을 하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이는 엄청난 흡열 반응으로 압력의 공급원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기체의 열 에너지는
이렇게 철의 붕괴에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부의 철의 격렬한 붕괴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되고 이는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에 남은 잔해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나뉘게 되는 경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성자별의 자전 속도와 금속의 함유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질량의 경계는 초신성 폭발 후 남아있게 되는 별의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상이 되어야 중성자별이 되고 대략 3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항성의 진화 5단계 1단계는 별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별은 중심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진행 중이고 많은 양의 열과 빛을 생산하며 이 많은 양의 열과 빛은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2단계는 적색 거성 및 초거성으로 별의 중심핵에서 일어나던 수소핵 융합 반응이 더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중심핵이 수축을 합니다. 이 수축하는 중심핵에서 나오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 중심핵의 외부의 기체들은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별의 표피부가 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의 핵 안에 헬륨이 탄소가 되어서도 반복되어 일어나며 마지막엔 적색 거성보다도 더욱 큰 초거성이 됩니다. 3단계는 초신성 단계이며 이러한 별들은 순간적으로 핵 붕괴가 일어납니다. 중심핵 내부에서의 폭발로 인해 별의 핵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의 별의 밝기는 하나의 작은 은하와도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4단계는 중성자별로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초신성 폭발에서 남아있는 별들 중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아주 밀도가 높고 작게 수축됩니다. 이 별은 강한 자기장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며 중성자별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5단계는 블랙홀이 되는 단계로 중성자별이 된 천체보다 질량이 더욱 큰 별은 한없이 수축하며 결국 블랙홀이 됩니다. 이 블랙홀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강한 중력장으로 인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 인류는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류가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탄생 비밀 빅뱅. 우리는 빅뱅 직후의 이를 직접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빅뱅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적으로 초기 우주에 벌어졌을 법한 상황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주 초기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주의 탄생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을까요? 빅뱅의 발견. 빅뱅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공간이 중력으로 인해 휘어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수축과 팽창 등 변화하는 우주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력 방정식을 쓴 아인슈타인은 이런 변화하는 우주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고정관념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주가 정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축하려고 하는 우주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수식에 중력에 반하는 우주상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 우주상수를 넣게 되면 우주가 축소하지도 팽창하지도 않고 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 우주상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수를 대입해보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물리학자 벨기에 출신 조르주 르메트르는 수학적인 결론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관측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다면 먼 은하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했을 때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면 우주 팽창 모델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이후에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음을 실제로 관측하게 됩니다. 르메트르는 이후에 우주 팽창과 기원에 대해 강연을 하는데요. 이 강연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강연이었다라고 하며 르메트르를 인정하게 됩니다. 르메트르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초기에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점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너무도 거대하지만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거꾸로 쭉 거슬러 가면 정말 높은 밀도의 작은 양자역학의 스케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르메트르가 썼던 논문의 제목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르메트르는 초기의 우주는 밀도가 더 높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더욱 뜨거웠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응집된 초고농도 에너지였을 것이다 말하며 그 당시 이 점을 원시원자라 표현했습니다. 그 원시원자가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시기에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 그렇다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떠했을까요? 빅뱅 이전의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빅뱅 이전의 우주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도 빅뱅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빅뱅 이전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생겨난 것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만큼 그 부피가 넓어지면 반대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는 옅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10배로 길어지면 부피는 10의 3제곱 1000배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피를 채우고 있는 그 물질의 밀도는 반대로 1000배가 옅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 즉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길이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의 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피가 느는 만큼 빛의 밀도는 줄지만 그와 동시에 부피가 늘어나면서 빛의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우주는 물질보다 빛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으로 물질의 밀도는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질과 빛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물질이 좀 더 우세한 지금의 우주가 된 것입니다. 양성자들이 서로 전자랑 합체하면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필요한 헬륨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빅뱅 직후에는 이렇게 핵 융합이 가능했을 것임을 물리학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빅뱅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우리 우주의 수소의 함량과 헬륨의 함량이 어느 정도로 채워져야 할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 관측으로 증명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론과 실관측 사실을 통해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빅뱅 직후의 우주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빛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먼 과거는 빛과 물질이 처음 분리되었던 그때, 즉 우주의 나이가 38만 살일 때부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빅뱅 바로 직후는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빅뱅 직후와 유사한 초고에너지 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키는 강입자 충돌기,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다가 작은 입자들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충돌시키면 전자나 양성자같이 비교적 덩치가 큰 입자들도 쪼개집니다. 그렇게 큰 입자들이
쪼개지면서 구성을 이루고 있던 작은 요소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대입시켜보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는 좁은 공간에서 높은 온도로 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질끼리의 충돌도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를 입자 충돌기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나온 작은 부산물들로 우주가 가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길이 단위. 빅뱅 직후는 관측이 불가하지만 그렇다면 물리학으로는 빅뱅 이후 어느 정도부터 측정이 가능할까요? 물리학에서 측정 가능한 제일 작은 길이 단위를 플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이 플랑크 길이를 광속으로 돌파할 때 걸리는 시간을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빅뱅 직후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시간은 10⁻43초가 흐른 이후입니다. 그때 나타나게 된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힘이 나타나는데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힘과 약한 힘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이 기본이 되어 우주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력을 통해 항성과 행성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고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항성들이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힘과 약한 힘은 핵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성자들이 서로 모여있게 한다거나 원자가 방사성 붕괴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효과에 작용하게 합니다. 초기 우주의 역사는 너무나 빈번한 입자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덩치 큰 입자로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뭉쳐지려고 하면 충돌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는 우리가 보는 광활한 우주가 된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며 더욱더 광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광활한 우주에는 인류의 위대한 사절단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라는 두 대의 우주 탐사선이 존재합니다. 1977년 나사의 보이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사된 이 우주선은 지구와 생물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탐사하는 선구자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보이저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저5가 남긴 흔적들을 살펴볼게요. 보이저 탐사선 1호와 2호의 원래 이름은 메리너 12호였습니다. 메리너라는 이름은 화성, 금성, 수성과 같이 가까운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메리너 계획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1977년 3월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자 메리노라는 이름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보이저 탐사선은 176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는 천체 현상인 태양계 외행성들의 독특한 정렬을 할 때에 발사되었습니다. 19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2호가 가장 먼저 발사되었고 같은 해 9월 5일에 보이저 1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외계 행성 탐사를 수행하면서 먼 우주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간 모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다름 아닌 거대한 목성이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첫 번째 탐사 목적지인 목성은 발사 후 2년 뒤인 1979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이곳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거대한 적색 반점의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의 복잡한 고리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태양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보석인 토성으로 날아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 고리의 놀랍고 복잡한 패턴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는 멋진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사의 최초 계획은 보이저 1호가 명왕성까지 탐사 예정이었으나 타이탄을 탐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명왕성 대신 타이탄을 탐사하게 된 것이죠. 토성 탐사까지 마친 쌍둥이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각자의 항해를 떠납니다. 토성에는 총 8개의 위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성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토성의 위성 중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타이탄은 짙은 대기를 가진 행성이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안정된 상태로 액체가 확인된 최초의 행성입니다.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지나며 질소로 구성된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이저 2호가 천왕성으로의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천왕성의 얼음 덩어리는 특이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보이저 2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탐사선은 천왕성 궤도를 도는 10개의 새로운 위성도 발견하여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 탐사 후 1989년 10월 2일 성간우주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도달한 유일한 탐사선으로 행성들의 수많은 비밀을 인류에게 알려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책에서 봤던 행성들의 사진 또한 대부분 보이저 2호에 의해 촬영된 사진입니다. 최근 나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 스페이스X의 대형 발사체 펠컨 로켓을 이용해 30년 만에 천왕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우주선 발사가 가능하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보이저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한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촬영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목성이 내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은 촬영했지만 이토록 먼 거리에서 지구의 모습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보이저호의 위험을 감수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 보이저 1호의 카메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고민 끝에 고작 사진 하나가 아닌 그 너머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카메라를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14일 이날은 그들의 결단에 의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이 사진은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진 속에 반짝이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가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을 보며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기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보이저 2호 태양계 너머로 태양계의 마지막 목적지는 해왕성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이미지를 통해 해왕성의 짙푸른 색조가 드러났고 먼 행성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왕성 표면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폭풍인 대흑점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 탐사를 끝내고 성간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보이저 2호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요? 2023년 현재 보이저 2호는 46년을 시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 중입니다. 보이저 2호는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탐사선으로 기록되며 그 거리가 약 240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류는 이토록 멀리 떨어진 보이저 탐사선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심우주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DSN에 있는데요. 나사에서 운영하는 DSN은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시설입니다. 현재 미국 올드스톤,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캔버라 이렇게 세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구 표면에서 120도 간격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보이저 탐사선을 비롯한 심우주 임무를 지속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줄여서 DSN은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 JPL에서 운영하는 무선 안테나와 통신시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지구와 보이저 탐사선과 같은 심우주 탐사선 간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DSN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로 DSN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내비게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탐사선들은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된 궤도를 따라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송 역할을 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에는
다양한 우주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과학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데이터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DSN을 통해 지구로 다시 전송됩니다. 세 번째 역할은 보이저와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호가 탐사선에 도달하는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지만 이 통신은 탐사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DSN은 보이저 미션의 숨은 영웅으로 인류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용감한 탐사선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글로벌 안테나 네트워크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우주선을 추적하고 통신하고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선사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여정은 어디까지일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 각각 2012년, 2018년에 성간우주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권 계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층인 오르트 구름층까지 태양계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태양풍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권 계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우주탐사선 보이저를 놓아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이저5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이저 우주선과의 통신 두절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로부터의 엄청난 거리를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입니다. 보이저 탐사선 여정의 끝. 보이저 탐사선의 통신 손실의 원인을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명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40년 이상 지구와 통신하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처음에 5년의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성간우주 입자들의 방해입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현재 태양 자기장의 영향을 벗어난 영역인 성간 공간에 있습니다. 이 영역의 입자 밀도는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주선이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셋째는 너무 먼 거리의 문제입니다. 보이저5가 더 멀리 이동하므로 신호의 세기가 발신지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소한다는 역제곱 법칙으로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선명한 신호를 수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보이저 탐사선과의 교신이 끊긴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탐사선의 기념비적인 성공과 그들이 제공한 풍부한 지식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주를 향한 이들의 묵묵한 여정은 우리에게 우주 탐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우리 인류는 보이저5의 뒤를 이은 새로운 탐사선을 다시 보내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류는 놀라운 발견을 위해 새롭게 탐사선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탐사선의 이름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고대 그리스의 단어로 원래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명의 표시로서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마음이나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푸시케는 2023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9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5개의 패널로 구성된 십자 모양의 태양열 어레이로 약 800평방피트의 태양열 지별 표면을 제공하며 완전히 배치되면 단식 테니스 코트 크기 정도로 펼쳐집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본체는 소형 밴 크기 정도이며 태양 전기 추진으로 구동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최첨단 자력계,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소행성을 발견하자마자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열 전지파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을 때 2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멀리 있는 소행성에 도달하면 2kW가 조금 넘는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헤어드라이어보다 조금 더 많은 전력입니다. 태양 추진 시스템의 추진기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중성가스 크세논의 원자 또는 이온으로 가속하여 밀어냅니다. 방출된 이온은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생성하고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대기에 저항 없이 탐사선은
소행성대까지 행성 간 여행을 하는 동안 지구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됩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항해기간. 탐사선 푸시케는 약 6년간의 여행이 시작될 때 추진기를 발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점검에 약 100일을 소비합니다. 발사 후 약 2년에서 5년 후에 탐사선은 중력 강화를 위해 화성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크루즈 기간이 종료되며 2029년 6월경 우주선의 영상 장치가 소행성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9년 8월 우주선은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 주변에 계획된 26개월 궤도 중 첫 번째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통신 방법. 탐사선 푸시케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지구로 사진과 통신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탐사선 푸시케가 수행한 나사의 심우주 광통신 시연은 현재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기존 전파 시스템, 대역폭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 외선 레이저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심우주 광통신은 2026년 화성 비행을 위해 나사의 푸시케 임무가 시작된 후 거의 2년 동안 시연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미션. 탐사선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을 공전하는 암석이나 물보다 금속이 풍부한 독특한 소행성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까지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을 탐사할 예정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금속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기 행성의 구성 요소인 핵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예상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측을 통해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중력은 2029년 7월 말에 푸시케를 붙잡을 것이며 푸시케는 8월에 주요 임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약 2년간 소행성 궤도를 돌며 사진을 찍고 표면을 매핑하고 푸시케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계 어딘가에서 금속이 풍부한 물질로 형성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철이 풍부한 천체의 남은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푸시케는 지구의 핵과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 또한 행성의 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발사된 탐사선 푸시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행성이 핵인지, 녹지 않은 물질인지 판단하고, 둘째는 소행성의 표면, 영역의 상대적 연령을 파악합니다. 셋째는 작은 금속 몸체의 지구의 고압 코어에서 예상되는 것과 동일한 가벼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넷째는 소행성이 지구의 핵보다 더 산화되거나 더 환원되는 조건에서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형을 측정하여 소행성의 형태를 특성화합니다. 탐사선 푸시케 임무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팀이 이끌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임무 관리와 운영 및 항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속 소행성을 향한 여정. 푸시케의 이번 항해는 지구 중심을 향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탐사하는 소행성은 만약 행성계라면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금속 핵이나 다른 암석 행성의 핵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행성 탐사를 성공한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든 격렬한 충돌과 물질 축적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이름 푸시케. 관측하려는 소행성의 이름도 푸시케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해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푸시케는 1852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안니 발레데 가스파리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6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기 때문에 16번째 푸시케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영혼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나비 날개를 가진 여성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주요 소행성대 바깥쪽에 있는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약 3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마치 감자처럼 생겼습니다. 소행성 푸시케를 적도에서 반으로 자른다면, 즉 타원형으로 쪼갠다면 가장 넓은 지점의 폭은 173마일, 280km, 길이는 144마일, 232km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은 64,000제곱마일,
16만 5,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광학 관측을 결합하여 두 개의 분화구 모양의 함몰 증거를 보여주는 소행성 푸시케의 3D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소행성 표면의 금속 함량과 색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선이 소행성 푸시케를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주로 보내진 탐사선 푸시케를 통해 우리 지구가 탄생하게 된 비밀이 밝혀질 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인류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SF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우주 망원경과 탐사선들을 보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UFO라는 단어의 의미가 외계인이 탑승한 비행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뭔지 모르겠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단어는 그게 헬륨이든 풍선이든지 드론이든지 촬영된 시점에서 확실하게 식별이 안 된다면 이 모든 것을 UF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영상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UFO의 생김새에는 원반형, 삼각형, 시가형, 도넛형, 구체형, 원추형, 실린더형, 럭비 공형, 다이아몬드형, 날개 달린 원통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럿으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거나 길이나 형상이 바뀌는 부정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UAP 연구에서는 2017년에 미국 국방부가 전투기에 포착된 화면을 토대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UFO 연구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예산 지원만 중단됐을 뿐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특히 군대는 무언가 자국 안보에 관련이 있거나 위험이 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냉전 시대에는 CIA에서 초능력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현재 나사에서 워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군은 혹여나 UFO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은 미국의 적국 등이 개발한 신무기이거나 비밀작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UFO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만 UFO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도 UFO를 발견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umuamua라는 시가형으로 생긴 성간 천체입니다. 성간 천체라는 말은 태양계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의 외계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란 의미인데요. 기존의 혜성이나 소행성 등은 모두 태양계 내부를 공전하는 천체이지만 오umuamua의 경우는 그 존재가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성간 천체들은 둥글둥글한 원형 천체들인데 이 오umuamua는 시가형으로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로 보낸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발견했는데 이 사진은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직접 찍은 오umuamua입니다. 첫 발견 당시에는 혜성으로 판단되어서 2017 유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혜성 코마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으며 명칭도 2017 유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혜성에서 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umuamua는 하와이어 우아, 무아를 두 개 연결해서 만든 이름으로 의미는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초기에는 아서시와 클라크의 소설라마와의 랑데부에서 따온 라마라는 이름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오umuamua가 처음 발견될 당시
지구 근처에서 44.2km/s라는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착했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검은 고자리 방향에서 60만 년 걸려서 태양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60만 년 전의 배가는 현재 관측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본래 어떤 항성계에서 기원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계에서 보낸 UFO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들 중에 하버드의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슈무엘 비알리 박사 연구팀은 오umuam우아는 어쩌면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의 경우 최근접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근일점을 통과한 후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 오umuam우아는 그와 반대로 더 빨라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umuam우아는 태양과 수성 간 거리보다 더 가까이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혜성처럼 증발하는 물질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천체의 기원은 항성에 매우 근접해서 돌다가 그 중력에 의해 파괴된 행성의 파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장단축 비율 때문에 백색 외성의 조석 작용에 의하여 길쭉하게 늘어나면서 파괴된 행성의 파편이라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오umuam우아는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탈출했기 때문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천체는 2018년 11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발견 2달 만에 스피처 우주망 원경을 통해 관측한 결과 표면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천체나 UFO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사는 외계 행성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거의 2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말은 약 20만억 개의 행성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인류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거주할 만한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존.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생명체가 거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항성과 행성들의 공전 주기, 주변 항성의 유형, 대기 조건, 온도 범위, 물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통 골디락스존에 위치해 있는 행성들이 충족할 수 있는데요. 골디락스존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으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하는 천문학 용어입니다. 이 골디락스존은 크게 2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행성계 차원이며 두 번째는 은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영역 안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일 수 있는 1순위 후보이며 우리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체를 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항성계 안에 있는 항성 주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나 큰 규모의 은하 내에 있는 은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금성이 태양계 골디락스존의 안쪽 경계선에 걸치고 화성이 바깥쪽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골디락스존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암석 행성이어야 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대기압과 대기 구성 역시 적절해야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행성의 내부 에너지가 생명체 탄생과 진화를 거듭할 만큼 오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성이 일정 크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체의 치명적인 우주 방사성 입자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에서 골디락스존의 환경을 갖춘 항성은 수천억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수천억 개의 행성 중 가장 유력한 항성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주인공은 트라피스트-1입니다. 트라피스트-1은 물병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2018년도에 사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항성의 광량이 너무 낮아 픽셀 단위밖에 찍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거리는 태양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으며 M8V의 초저온 적색 외성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이 적색 외성은 아주 작은 항성입니다. 이렇게 작은 항성치고는 보기 드물게 많은 행성들이 공전을 합니다. 트라피스트의 항성은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밝기는 0.05%, 질량은 8.9%, 그리고 반지름은 11%입니다. 목성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질량은 84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작은 항성은 적색 외성 중에서도 매우 보기가 드뭅니다. 이 트라피스트 적색 외성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적색 외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5년 이 조그마한 적색 외성에서 외계 행성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세계가 놀랐는데요. 2017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후속 관측으로 행성 4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적색 외성에서 역대 최다인 7개의 외계 행성을 가진 행성계로 밝혀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성은 발견 순서에 따라 B에서 H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모든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며 그중 D, E, F, G는 모항성의 골디락스존 안에서 공전하는 점까지 추가되어 외계 행성 분야에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외계 생명체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트라피스트의 행성들은 모항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비해 행성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사 유튜브 채널에서 360도 뷰로 상상도 영상을 제작해 올려두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모든 행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목성형인 가스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생명체 존재 조건 중 하나인 암석형 행성이라는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나사에서는 트라피스트-1이 태양계 이외의 행성계 중에서는 가장 자료가 잘 알려진 행성계라고 말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모항성을 공전하는 이 7개 행성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존에 위치한 행성은 트라피스트-1 E 행성과 트라피스트-1 F 행성입니다. 트라피스트-1 E 행성은 모항성에서 4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골디락스존 안에 존재하는 2번째 행성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트라피스트-1 행성계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할 만한 행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량, 밀도, 중력, 반지름 등이 지구와 비슷한 편에 속하여 행성 초기 생성 시 물의 양 등 조건이 적당하다면 적절한 대기와 기온, 무엇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상당히 살만한 행성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트라피스트-1E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우선 관측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행성은 트라피스트-1 F 행성입니다. 모항성에서 5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골디락스존 안에 존재하는 3번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특징은 지구와 크기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모항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플레어로 인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 행성은 분석상으로 단단한 핵 위로 수분 대부분이 구름 형태의 미세한 액체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미니 해왕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이 행성들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로 본다면 외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환경인 행성의 조건들 중에서 좋은 소식들과 또한 나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모항성과 모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골디락스존에 위치한 행성들이라 할지라도 모항성으로부터 접적으로 받는 복사선의 양이 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바다나 대기를 통한 열의 순환이 적다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끓어오르고 반대쪽은 얼어붙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설령 에너지 순환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순환이 기온을 평균적으로 유지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 이상 온도가 적당한 행성의 석양지대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망원경과 탐사선을 보내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우리 인간이 직접 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 광활한 우주를 극히 일부분만 탐사했지만 앞으로 더욱 넓은 우주를 관측하고 탐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했던 인물이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원자폭탄의 창시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이 철저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유독 오펜하이머의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집안에서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오펜하이머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친구도 없었고 사교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학교 다닐 때 그리스어, 히라버, 힌두어를 통달했고 힌두어로 경정을 영어로 번역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좌절과 벽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죠. 물리학 분야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 겪는 좌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화살은 지도교수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펜하이머가 지도교수의 책상에 있던 사과에 시안화칼륨이라는 독을 발라놓습니다. 다행히도 오펜하이머의 지도교수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독사과를 먹었다면 오펜하이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좌절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자역학이 태동했던 독일의 괴팅겐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당대의 최고 물리학자인 막스 보름 밑에서 수학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펜하이머는 미국 물리학계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는 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오펜하이머의 사회성 부족이 오히려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원자핵을 무기화하는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던 오펜하이머가 적격이라고 당시 미 정부에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던 당시 오펜하이머도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과학의 힘으로 내가 이 전쟁을 막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오펜하이머는 세계에서 원자폭탄을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처음 시도한 인물은 독일의 오토 한이라는 핵화학자였습니다. 이 오토 한은 1938년에 처음으로 원자핵 연료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당시 히틀러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히틀러는 곧장 우라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고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서 이 전쟁을 아무런 사상자 없이 끝내려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핵을 어떻게 무기화할까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쇄 핵분열 폭탄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핵 원리에 대해 키워드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핵분열. 대부분의 핵무기의 핵심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성자에 부딪히면 핵이 쉽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폭발물을 사용하여 핵 분열성 물질의 초임계 질량을 압축하고 생성합니다. 이 압축은 밀도를 증가시켜 원자 충돌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중성자 개시제는 추가 중성자를 방출하여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성자 개시제는 핵무기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방사성 물질, 주로 폴로늄, 베릴륨 혼합물 또는 이와 유사한 원소를 포함합니다. 연쇄 반응은 순식간에 진행되며 그 결과 핵분열 반응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연쇄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핵무기의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요약하면 중성자 게시제는 핵폭발에 필요한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베릴륨과 알파 중성자 반응을 통해 고에너지 중성자를 생성하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이 중성자가 핵분열성 물질 덩어리에 도입되면 급속하고 자생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핵폭발의 특징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핵분열성 물질이 연속적인 핵분열 반응을 겪으면서 열, 빛, 방사선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융합, 더 발전된 핵무기에서는 핵분열 단계 이후에 두 번째 핵융합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분열 폭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핵융합에 필요한 극한의 열과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중수소 및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수소폭탄 또는 H폭탄이라고도 알려진 현대 열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담당합니다. 폭발과 방사선, 핵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거대한 충격파를 생성하여 건물을 무너뜨리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강렬한 열은 열 복사를 발생시켜 넓은 지역에 화재와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온화 방사선의 폭발은 바로 근처에 있는 생명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 EMP.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이 발생하면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장비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통신, 전력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발과 방사능 낙진 또는 지표면 근처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능 파편이 버섯구름으로 빨려 들어가 방사능 낙진으로 지구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기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파괴와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건강적인 측면에서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핵무기의 개발, 실험과 사용은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과 협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원자폭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알아보았어요.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소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론 물리학, 특히 양자물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서 평생 괴로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의 과학 문명을 한층 끌어올린 인류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악한 과학자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적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기 위해 오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우주 망원경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과연 우주 망원경의 렌즈에는 무엇이 찍혔을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매혹적인 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 너머의 신비한 세계. 우리의 은하 외에도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하는데 약 1조 2천억 개가 됩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망원경의 놀라운 발견으로 우리의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의 대부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우리 우주의 27%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68%는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보다 먼저 임무를 수행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된 유클리드 망원경은 그 미지 속에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자, 이제 우주에서 관측 중인 우주 망원경마다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우주 너머를 엿보다. 나사, 캐나다 우주국, 유럽 우주국이 협력하여 만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망원경입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4개의 적외선 장치와 첨단 카메라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과 기능을 자랑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우주의 비밀을 밝히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가시광선부터 근적 외선 및 적외선 파장에 이르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우주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후속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특히 현재 망원경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고대 천체를 탐사하는 등 허블 망원경의 관측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우주 망원경인 이 망원경은 스피처 망원경의 발자취를 따라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먼 곳의 미스터리 풀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주요 목표는 우주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이전의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천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첨단 적외선 관측 기능을 통해 엄청나게 먼 천체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반사 광학의 힘. 6.5m의 거대한 거울 지름을 가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 거울의 3배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크기의 증가는 해상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망원경은 태양의 열과 빛으로부터 거울과 계측기를 보호하기 위해 테니스 코트 크기의 선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독창적인 설계를 통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거울과 선실들을 깔끔하게 접어서 로켓 페어링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최종 궤도에 도달하면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 공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가장 흥미로운 전망 중 하나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외계 세계의 구성과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계 행성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임스 에드윈 웹에게 바치는 헌사. 원래 차세대 우주 망원경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2대 관리자였던 제임스 에드윈 웹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웹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우주 탐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과학적 관측을 통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나사는 이 망원경의 임무에 대해 4가지 주요 테마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탄생을 추적하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으로 알려진 거대한 폭발로 인한 중대한 사건인 우주의 시작을 밝히기 위해 저 깊은 곳을 관측합니다. 이 대담한 탐험은 은하와 별, 시공간 구조가 태초의 빅뱅으로부터 생겨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수수께끼 같은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은하 우주의 진화 이야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은하를 바라보며 각각 천체 역사를 관측해 봅니다. 세심한 관측을 통해 은하의 진화를 탐구하고 오랜 세월에 걸친 탄생과 변화, 천체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력과 우주의 역학에 의해 움직이는 은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별의 수명주기. 광활한 우주를 비추는 천상의 등대인 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놀라운 여정을 거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성간 역사가의 역할을 맡아 별의 생애 주기의 놀라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거대한 분자 구름 속에서 불빛과 종말을 알리는 초신성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별의 서사시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세계 외계 영역에 대한 탐구. 우주의 무궁무진한 영역 속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태양계 너머의 먼 영역, 즉 외계 행성에 대한 탐구를 선도합니다. 예리한 장비로 외계 세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찾아냅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 표면, 환경을 특성화함으로써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탐구에 기념비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먼 우주를 탐사하고 천체의 신비를 풀고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이 망원경의 능력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열어줄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능력.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반사 거울은 얇은 금층으로 코팅되어 적외선 반사율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최대 1000배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로 이전 모델인 허블 망원경에 비해 100배나 더 큰 망원경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도록 설계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분석 및 관측을 사용합니다. 근접 적외선 분광법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셔터 릴리즈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개의 먼 소스에서 동시에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장대한 임무 공개. 미국 동부 표준 기준 2023년 7월 1일 오전 11시 12분 유럽 우주국이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을 이용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엔지니어링과 국제 협력의 놀라운 업적으로 유럽 우주국이 주도하고 유클리드 컨소시엄을 통해 21개국이 참여한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탄생했습니다. 약 하나로 2조 원, 14억 유로의 투자와 2,500명의 전문가가 헌신한 끝에 이 야심찬 우주 관측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2013년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데 이어 유클리드는 라그랑 주점 L2 포인트에 위치한 두 번째 우주망원경이 되었습니다. 첫째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임무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교한 가시광선 이미저인 VIS와 근적 외선 분광기 및 광도계인 NISP를 장착한 유클리드는 전체 우주의 3분의 1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방대한 3D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곡면과 평면을 모두 갖춘 대형 조리개 거울은 전례 없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우주 현상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사의 적외선 전용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구별되는 유클리드의 고유한 장비는 가시광선 및 근적 외선 파장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우주망원경에 비해 몸집이 작아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유클리드는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무려 200배 더 많은 하늘을 볼 수 있으며 최대 100억 광년 거리에 걸쳐 있는 15억 개의 은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클리드는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3D 지도를 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같은 라그랑 주점 L2에 주둔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다른 우주 관측소와 협업하여 우주에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관측할 것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임무 기간은 6년이며 냉각 시스템을 위해 최소 70kg의 액체 질소를 탑재하여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발사된 유클리드는 4주간의 우주 여행을 시작하여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인 L2 포인트에 도착하여 임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2023년 9월부터 3개월간 실증 단계를 거쳐 2023년 10월에 첫 이미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본격적인 임무에 따른 주요 관측 데이터 공개는 2024년에 시작되며 이후 데이터 공개는 2025년까지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지금 활동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항해를 계속하면서 우주의 신비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의 우주의 지도가 그려질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